안녕하세요. 책 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하루에 한 걸음씩 행복해지기. 지은이는 티머시 골웨이입니다. 티머시 골웨이, 마음의 힘, 즉 이너 게임의 개념을 최초로 정립한 전설적인 코치. 하버드 재학 당시 테니스 선수로 활약하기도 했다. 나는 사람들이 스스로 깨닫게 돕는 일, 즉 코칭을 하고 있다. 그날도 골프 선수 한 명이 나를 찾아왔다. 그녀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경기가 막바지에 이르면 너무 불안해져요. 손이 떨려서 골프채를 잡기도 힘들 정도예요. 사실 그녀는 세계적인 선수다. 골프 선수라면 누구나 꿈꾸는 명예의 전당에 곧 이름을 올릴 예정이었다. 앞으로 2경기만 우승하면 말이다. 나는 대뜸 물었다. 사람들은 왜 골프를 칠까요? 그녀가 얼른 대답했다. 즐거우니까요. 사람들과 겨루는 것도 재밌고 기량이 쭉쭉 늘어나는 느낌도 좋아요. 나는 그녀의 손을 흘끗 보았다. 그러고는 다시 물었다. 골프를 치는 이유가 또 있을까요? 그녀는 조금 주저하다가 입을 열었다. 저 같은 경우엔 빚을 갚기 위해서예요. 제 오랜 팬들에게 빚이 있거든요. 사실 제 인생은 골프를 치면서 달라졌어요. 예전엔 하찮은 존재였지만 지금은 중요한 인물로 대접받아요. 그래서 걱정이 돼요. 사람들을 실망시킬까 봐요. 그 말이 끝나갈 즈음 우리는 둘 다 눈치를 챘다. 그녀의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던 것이다. 골프에 관한 이야기를 편안하게 내뱉을 때 그녀에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다른 이들에 관한 말을 꺼내자 그녀의 손은 곧바로 떨렸다. 언젠가 실력을 잃고 팬들에게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상상은 그녀를 움츠러들게 만들었다. 잘 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를 망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 가득했다. 그 감춰진 마음이 바로 불안의 원인이었다.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해낸다. 딸, 아들, 아이들의 부모, 누군가의 남편이자 아내, 주부, 골프 선수, 영업사원, 회사의 임원 등등. 그러면서 착각한다. 그 역할이 바로 나 자신이라고 말이다. 사람들이 바라보는 나와 있는 그대로의 나는 분명히 다르다. 불안에서 벗어나는 과정은 이 둘을 구분짓는 데서 시작된다. 불안은 줄어드는 법이 없다. 불안은 우리를 압박하고 그런 상태는 긴장을 가져온다. 그리고 그것에 익숙해진 나머지 압박과 긴장을 삶의 일부라 여기게 된다. 압박감이 경쟁력을 드높인다고 믿는 사람도 많다. 사업가들이 종종 이런 태도를 보인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싸워야 합니다.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되지요. 자신을 끊임없이 밀어붙여야 해요. 사실 이건 그 사람들만의 잘못은 아니다. 사회 전체의 문제다. 불안은 몸과 마음을 해친다. 일의 능률도 떨어뜨린다. 성과와 불안이 별개라는 사실을 이제는 깨달아야 한다. 무명 선수에서 일약 스타가 된 브라질의 테니스 선수 구스타보 쿠에르텐을 만나보자. 프랑스 오픈에서 극적인 승리를 거뒀을 때 수많은 기자들이 그에게 몰려들었다. 세계적인 선수들을 연거푸 상대했습니다. 경기를 할 때 상당히 긴장했을 텐데요. 그런 압박감을 대체 어떻게 극복했나요? 그러자 쿠에르텐이 밝은 얼굴로 대답했다. 시합하는 내내 너무 즐거웠어요. 뛰어난 선수들과 겨룰 수 있어서요. 자꾸 물으시니 생각은 해봤는데 압박감이 어떤 느낌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현실을 깨달았을 때 그도 다른 사람들처럼 멈칫했다. 우승 소식이 브라질 전체를 뒤흔들었고
그의 인기는 하늘 높이 치솟았다. 승리에 대한 부담감이 그를 짓누르기 시작했다. 그 후 2년 동안 그는 좀처럼 이기지 못했다. 거듭된 패배로 스스로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졌을 때 그는 비로소 마음에서 부담을 덜어낼 수 있었다. 그리고 이듬해 마침내 프랑스 오픈에서 다시 우승했다. 더 많은 기대가 더 좋은 결과를 낳는다고 다들 착각한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압박감이 필수라는 근거 없는 믿음에 우리는 떠밀려 간다. 하지만 압박은 어떤 경우에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 스스로 밀어붙이기를 멈출 때 우리는 행복해지고 비로소 실력을 발휘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압박과 도전을 구분하는 것이다. 주어진 일을 잘 해내고 싶다는 마음이 들면 그 상황은 도전이 된다. 도전을 할 땐 불안하지 않고 즐거운 기분이 들며 성공적으로 이 일을 마무리할 확률이 높다. 그런데 부담을 느끼는 순간 그 일은 압박이 된다.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스스로를 짓누르는 것이다. 도전을 할 때 우리는 집중할 수 있고 포기하지 않으며 행복을 만끽할 수 있다. 한 번은 이스트 코스트라는 회사에서 나를 초청한 적이 있다. 영업부 직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나는 말했다. 어떻게든 팔겠다는 생각으로 고객을 대하면 쉽게 지칩니다. 이 일을 하며 무엇을 배울까 생각하면 좀 더 즐겁게 일할 수 있습니다. 배움, 성과, 즐거움,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일은 압박이 아니라 도전이 됩니다. 이 말을 요약하면 이렇다. 호기심을 갖고 즐겁게 도전해 봅시다. 내 조언을 진지하게 받아들인 건 뜻밖에도 실적이 가장 낮은 팀이었다. 한 달 후 나는 그 팀이 꼴찌에서 1등으로 올라섰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다. 마음의 힘에 대해 내가 제대로 알게 된 것은 하버드를 졸업하고 잠시 시간을 내어 테니스를 가르칠 때였다. 그때 나는 테니스를 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두 개의 나가 있음을 우연히 알아차렸다. 나는 그 두 개의 나에게 판단하는 나와 지켜보는 나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내 안에 있는 판단하는 나는 일일이 간섭하고 옳고 그름을 따지고 이런 건 할 수 없다고 스스로를 깎아내린다. 그와 달리 지켜보는 나는 뭐든 자연스럽게 익히고 집중을 잘하며 실수를 하더라도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안정감을 찾고 행복에 다가서는 비결은 바로 판단하는 나를 내려놓고 지켜보는 나를 발견하는 것이다. 판단하는 나는 불안의 주범이다. 실수를 부끄럽게 여기고 잘잘못을 따지는 데 급급해 스스로를 자꾸 조급하게 만든다. 내가 첫 번째로 썼던 책이 출판되고 몇 달쯤 지났을 때 ABC 방송국의 프로듀서 한 명이 연락을 해왔다. 그는 커다란 카메라를 든 3명의 촬영 감독과 함께 내가 있는 캘리포니아로 찾아왔다. 그들 옆에는 약간 뚱뚱한 50대 여성 한 명이 서 있었다. PD가 내게 말하기를 그 여성의 이름은 몰리로 20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된 운동을 해본 적이 없다고 했다. 사실 내 책 속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 지켜보는 나를 찾게 도와주면 어떤 사람도 금세 테니스를 배울 수 있다. ABC 방송국의 PD는 바로 그 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싶다고 했다. 몰리를 통해서 말이다. 그가 제시한 시간은 단 20분이었다. 나는 그 이야기를 건네는 PD의 눈빛에서 강한 확신을 읽었다. 내가 결코 성공하지 못하리라는 확신 말이다. 네트 건너편에 몰리가 자리를 잡았을 때 나는 부드럽게 말했다. 몰리, 지금부터 내가 공을 칠게요. 그저 편하게 지켜보다가 소리내어 말해봐요. 공이 바닥에 닿았다가 튀어오르면 튄다.
그 공을 치고 싶다는 느낌이 들면 친다라고 말하면 돼요. 몰리는 내 말을 잘 따라주었다. 공 몇 개가 그쪽으로 날아갔고 몰리는 튄다, 친다라고 여러 번 말했다. 친다라고 말할 때 그녀가 손에 든 라켓을 자신도 모르게 살짝 움직이는 게 보였다. 내가 말했다. 몰리, 그쪽으로 다시 공을 보낼게요. 튄다, 친다라고 말하면서 이번엔 라켓으로 공을 툭 쳐봐요. 그녀가 라켓을 휘둘렀지만 허탕이었다. 나는 미소를 지어 보였다. 괜찮아요. 그냥 공을 지켜보며 튄다, 친다라고 말하면 돼요. 잠시 뒤 몰리는 내가 보낸 공을 받아쳤다. 그리고 또 받아쳤다. 나는 공을 치는 그녀의 자세가 제법 안정적인 것을 발견했다. 몇 번 더 공을 쳐낸 뒤 그녀는 한층 편안하게 라켓을 휘둘렀다. 그리고 몇 분 뒤 그녀는 공을 치는 다른 동작도 쉽게 익혔다. 나는 그저 공이 라켓에 맞는 소리를 들어보라든지 춤을 추는 것처럼 박자를 세워보라든지 하는 말을 몇 마디 더 건넸을 뿐이다. 약속된 20분이 흐른 뒤 몰리는 코트 위에서 나와 즐겁게 공을 주고받고 있었다. PD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몰리가 20분 만에 테니스를 익힌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그건 바로 판단하는 나의 간섭 없이 지켜보는 나가 활약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지켜보는 나는 순수한 어린아이의 모습과 닮았다. 아이들은 무엇이든 자연스럽게 배운다. 실패해도 금세 다시 도전한다. 처음 걷는 법을 배울 때처럼 말이다. 판단하는 나가 전면에 나서면 공포와 불안이 마음을 채운다. 근육이 굳고 집중력도 흐트러진다. 눈앞의 기회를 쉽게 놓치고 스스로를 탓하게 된다. 우리가 판단하는 나의 말에 자꾸 귀를 기울이는 건 그 말이 제법 그럴듯하고 이성적으로 들리기 때문이다. 우리는 스스로를 격려하는 것보다 비난하는 데 익숙한 삶을 살아왔다. 하지만 그건 진짜 삶이 아니다. 사실 우리는 명료함과 평온함을 처음부터 지니고 태어난다. 중요한 것은 관점이다. 같은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반응이 달라지는 것이다. 우리는 긴 시간 판단하는 나의 목소리를 들으며 살아왔다. 난 정말 바보야. 이런 걸 해낼 수 있을 리가 없어. 나는 한심해. 아무도 날 좋아하지 않을 거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가 바로 나야. 스스로를 이렇게 판단하는 데 익숙해져 버린 우리는 아무런 저항도 없이 판단하는 나의 목소리를 받아들인다. 그리고 믿는다. 그게 전혀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걱정은 두려움과 함께 찾아온다. 걱정이 이어지면 마음속에서 점점 실체를 갖게 된다. 어느 마을에 열심히 일하는 농부가 살았다. 그에겐 한 가지 걱정이 있었다. 기르던 노새가 병들어 더 이상 밭을 갈 수 없었던 것이다. 아무래도 노새를 빌리는 게 좋겠어. 이러다가 밭 갈 시기를 놓칠지도 모르니까. 집을 나서며 그의 마음속에 문득 걱정이 떠올랐다. 혹시 이웃 사람이 날 탓하면 어쩌지? 왜 노새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느냐고 하면서 말이야. 밭 사이로 난 길을 걸으며 걱정이 이어졌다. 비난을 할지도 몰라. 나 같은 사람은 노새를 빌릴 자격이 없다고 하겠지. 이웃집에 가까워졌을 때 그의 걱정은 극에 달했다. 분명히 이렇게 말할 거야. 나같이 한심한 사람에게는 노새를 절대 빌려줄 수 없다고 말이야. 이웃집 문 앞에 다다랐을 때 그는 문득 화가 났다. 아니, 자기가 뭔데 날 나쁘게 말하는 거지?
문이 열리고 이웃이 모습을 드러냈을 때 그는 벌컥 소리쳤다. 자네, 나한테 대체 왜 이러는 거야? 몇 년 전 한 연구가 실시되었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오렌지 카운티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였다. 오렌지 카운티는 거대한 저택이 즐비한 지역으로 미국 내에서도 손꼽히는 부촌이다. 그곳 주민들은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 저 집이 우리 집보다 훨씬 근사한 것 같아. 저 사람이 나보다 돈이 많단 말이지? 또 새 차를 샀네. 나도 사야 하는 게 아닐까? 크루즈 여행을 떠난다고? 그것도 2달씩이나? 집수리를 하잖아. 이번엔 또 뭘 들여놓는 거지? 오렌지 카운티의 주민들은 이렇게 나와 남을 끊임없이 비교하며 이웃 사람들과 보이지 않는 경쟁을 벌여왔다. 그것이 사람들을 지치고 우울하게 만든다는 것이 그 연구의 결론이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비교는 또 다른 비교를 낳을 뿐 우리를 결코 행복하게 해주지 않는다. 마음속의 목소리를 구분하는 기준은 바로 의미다. 만약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면 판단하는 나의 목소리일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배움을 찾는다면 10중 8구 지켜보는 나의 목소리다. 불안해지면 우리 몸은 자연스레 긴장한다. 긴장이란 우리를 위험에서 구하기 위한 생리적인 반응으로 인류 진화의 아주 초기 단계부터 인간의 생존을 도왔다. 이 장치가 자주 발동하면 우리 몸에 큰 무리가 온다. 영국 연구진에 따르면 자신의 삶을 불공평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심장질환에 노출될 확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높았다. 심장과 이어지는 관상 동맥에 55%나 많은 이상이 발견된 것이다. 이는 콜레스테롤에 의한 이상보다 높은 수치다. 스탠퍼드 대학의 신경학 교수인 로버트 사폴스키의 연구도 이 사실을 뒷받침한다. 그는 사파리 캠프에 쓰레기를 먹고 결핵에 걸린 아프리카 개코 원숭이 무리를 집중적으로 관찰했다. 연구진의 예상과는 달리 결핵으로 목숨을 잃은 개체는 무리를 이끄는 강한 수컷들이었다. 암컷, 덜 지배적인 수컷, 그리고 어린 원숭이들은 모두 결핵을 이기고 살아남았다. 사폴스키의 분석에 따르면 치열한 경쟁을 벌이던 강한 수컷들은 지속적인 긴장으로 인해 결국 병을 이기지 못했다. 놀라운 사실은 살아남은 개코 원숭이 무리가 이전보다 더 번성했다는 사실이다. 약한 개체를 괴롭히던 강한 존재가 사라지자 개코 원숭이 무리가 집단적인 불안에서 벗어나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된 것이다. 2009년 1월 16일 뉴욕 라과디아 공항에서 이륙한 비행기가 얼마 후 새떼와 충돌하는 사고가 벌어졌다. 엔진 2개가 모두 불탔고 조종사 체슬리 설렘버그는 끝까지 침착함을 유지한 채 비행기를 허드슨강에 무사히 착륙시켰다. 승객과 승무원 155명이 모두 살아남은 기적적인 결과를 만든 것이다. 당시 비행기를 몰았던 설렘버거는 40년 경력의 조종사로 누구나 긴장할 만한 급박한 상황에서 놀라울 정도의 침착함을 유지했다. 이것은 고도의 훈련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었다. 조종사들이 쓰는 용어에 훈련된 침착함이라는 말이 있다. 의식적인 노력과 정기적인 연습을 통해 침착함을 익히는 것을 말한다. 사고기를 몰았던 조종사 설렘버거가 선천적으로 긴장을 모르는 체질일 거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훗날 그가 직접 밝힌 것처럼 그도 그 순간에 두려웠다. 그것도 아주 많이. 과학자 맥린에 따르면 우리는 세 종류의 뇌를 갖고 있다. 하나의 뇌 위에
다른 뇌가 쌓여 있는 형태로 말이다. 그는 가장 아래층에 있는 뇌를 파충류의 뇌라고 부른다. 이 뇌는 생존에 전적으로 집중한다. 심장박동, 호흡, 신체 대사 등 생명 유지 기능을 관장하는 뇌관과 소뇌가 파충류의 뇌에 해당한다. 뇌를 다쳐도 이 부분이 무사하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 파충류의 뇌는 두려움에 민감하며 학습 능력이 없다. 그 위쪽에 자리 잡은 것은 포유류의 뇌다. 이곳에는 위험을 정교하게 알아차리는 편도체가 있는데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과 더불어 도피와 긴장 반응을 조절하여 우리를 위험에서 보호한다. 편도체는 자동 활성 기능을 갖고 있다. 현관문 앞에 검고 긴 무언가가 있다고 상상해보자. 뱀이라는 생각이 들자마자 우리는 소리를 지르며 뒤로 물러난다. 하지만 이내 잘린 호스의 일부임을 깨닫는다. 이때 본능적으로 뒷걸음질치게 만드는 것이 편도체의 기능이다. 편도체가 초기 포유류의 뇌에 해당한다면 해마는 그보다 발달된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 해마는 감정과 기억, 학습 능력을 맡아서 관리한다. 가장 위층에 있는 것이 인간의 뇌다. 전체 뇌의 6분의 5를 차지하는 대뇌 피질이 인간의 뇌를 구성한다. 생각, 추론, 지혜 같은 고도의 지적 능력을 이곳에서 관리한다. 대뇌 피질은 언어, 이성적 사고, 기억, 이해, 소근육 운동, 창의성뿐 아니라 공감, 친절, 독립성, 미래 계획 같은 고차원적 정신 활동도 가능하게 해준다. 불안과 긴장 상황을 해결하려면 대뇌 피질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일단 한 발 물러서서 상황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불안은 마음에서 온다. 골프장을 한번 살펴보자. 화창한 날씨, 초록색 잔디밭, 그리고 절친한 친구들. 주위에 있는 것들 모두 아름답고 사랑스럽다. 그런데 골프를 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떨까? 암울하며 짜증을 내고 실망하며 분노한다. 골프장에서 발생하는 사망 원인 1위가 심정지인 것은 어쩌면 당연해 보인다. 골프를 치러 갈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까? 그저 좋은 곳에서 자연을 즐기며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눌 생각에 즐거울 것이다. 하지만 막상 골프채를 휘두르면 슬슬 마음이 조급해진다. 압박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 상황에서 우리의 마음을 아름다운 땅 위로 되돌려 놓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그곳에 온 목적을 되새겨보자. 난 오늘 실력을 증명하러 온 게 아니야. 여기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러 온 거야. 우리는 종종 과도한 불안에 시달린다. 그럴 땐 하던 일을 잠시 놓고 마음의 속도를 늦추는 게 중요하다. 불안한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속도 줄이기다. 향긋한 차 마시기, 잠깐의 산책, 좋아하는 음악 듣기, 주변 살피기 등이 모두 멈출 줄 모르고 마구 내달리던 마음을 진정시켜준다. 세상은 끊임없이 달리는 사람들을 칭송한다. 자신을 밀어붙이고 한계에 다다르려 애쓰는 이들에게 월계관을 씌워준다. 하지만 그 다음에 남는 것은 부서진 몸과 마음뿐이다. 요청받은 일을 모두 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상황을 깨닫고 자신만의 속도를 찾아야 한다. 아니면 몸과 마음이 무너지는 날이 곧 찾아온다. 중년의 임원 로이는 크리스마스 휴가 기간에 나를 찾아왔다. 면도를 하다가 살짝 베었는데 그 부위가 감염되어 자칫하면 뇌에 손상을 줄 정도로 상태가 심각해졌다고 했다. 그는 며칠 동안 병원에 입원했고 정맥주사로 항생제를 투여받으며 감염을 치료했다. 그 과정을 잘 견뎌냈지만 그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얼굴에 생긴 작은 상처가 어떻게 그런 결과로 이어질 수 있죠? 정말 말도 안 돼요. 삶이 주는 압박감이라는 책을 쓴 한스 셀리에는 거듭된 부담이 우리 몸을 무감각한 상태로 만들고 계속적인 긴장 상황에 적응한 것처럼 보이게 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 시간이 길어지면 균형을 찾는 항상성이 고갈되어 건강이 크게 망가진다. 결국 이로 인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고 그는 경고했다. 한스 셀리에는 불안에 지친 사람들이 휴식보다는 억지로 또렷한 정신을 유지하는 일에 더 큰 힘을 기울이는 데 주목했다. 기운 빠진 말을 채찍질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카페인 음료, 커피, 담배, 술, 고지방 음식을 먹어가며 피곤을 이기기 위해 애쓴다. 하지만 이런 성분은 불균형을 초래해 우리 몸을 더욱 약하게 만든다. 우리는 매일 투쟁하듯 살아간다. 프로젝트를 완료하고 테니스 공을 날려보내고 집안일을 해치우는데 전력을 다한다. 호랑이에게 쫓기는 정글 속 삶처럼 매 시간이 긴장의 연속이다. 우리는 어떻게든 쉴 시간을 찾아내야 한다. 에드 한젤릭과 존 호터는 진료실로 찾아온 환자들에게 제대로 쉬는데 꼭 필요한 4가지를 친절하게 알려준다. 바로 쉼의 4요소인 멈추기, 쉬기, 놀기, 자신 돌보기다. 세미나 참가자에게 우리는 꼭 묻는다. 일주일에 몇 시간을 쉼을 위해 사용하나요? 세미나 참석자인 존은 대만에서 지내던 시절을 떠올렸다. 그곳에서는 점심 식사 후에 반드시 쉬어야 했어요. 모든 것이 휴식을 위해 잠시 문을 닫았거든요. 존은 처음엔 그 문화에 적응하기 힘들었다. 하지만 휴식을 취하면 오후 일과를 더욱 활기차게 해낼 수 있다는 것을 곧 깨달았다. 책상에서 서류를 보며 점심을 입안에 우겨넣는 사람을 칭찬하는 분위기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 늦은 밤, 가장 늦게 사무실을 나서는 사원이 되기 위해 보이지 않는 경쟁을 벌이기도 한다. 하지만 쉼은 반드시 필요하다. 멀쩡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말이다. 분주함과 건강은 결코 함께 갈 수 없다. 바쁘게 사는 대부분의 환자들이 자신을 돌볼 시간 따윈 없다고 딱 잘라 말하곤 한다. 하지만 문제가 터진 후에야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결국 더 많은 시간을 쏟아붓는다. 마음의 힘은 우리 마음에 자리 잡은 불안을 깨부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다음 3가지 행동이 지켜보는 나를 불러내는데 적절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우리는 이것을 평온을 부르는 암호로 부르기로 했다. 바로 관, 떠, 구다. 관찰하기, 떠올리기, 구분하기. 그저 관찰하는 것만으로 상황은 극적으로 바뀐다. 지켜보는 나가 활약할 기회가 생기기 때문이다. 지켜보는 나는 무엇이 옳은 일인지 잘 알고 있다. 우리는 종종 처음을 잊는다. 왜 이 일을 시작했는지 아예 기억하질 못한다. 그리고 눈앞에 닥친 일로 심한 압박을 느낀다. 분명히 즐겁게 시작한 일인데 어느새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면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시작할 무렵의 감정을 떠올려 보도록 하자. 떠올리기를 해보는 것만으로도 어느새 마음이 행복으로 차오른다. 스스로의 가치와 일의 결과를 나누어 생각하라. 일을 하다 보면 선택의 순간이 오고 그 선택이 꼭 성공을 가져온다는 보장은 없다. 설사 실패한다 해도 배울 것이 있으며 스스로의 가치는 여전히 변함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구분하기의 핵심이다. 어린 시절 나는 엄지손가락을 자주 빨았다. 5살이 되었을 무렵
그 습관을 그만두겠다고 마음먹었다. 그 말을 듣고 누나가 말했다. 엄청 힘들걸? 아니야, 할 수 있어. 내가 입에 넣었으니까 빼는 것도 내 맘이야. 그렇게 나는 손가락 빨기를 멈췄다. 그 뒤로 뭔가를 바꾸고 싶을 때마다 생각한다. 이제 그만둘 때가 되었다고. 그런 뒤에 오래된 습관은 놓아두고 새로운 습관을 곧바로 시작한다. 잘못된 습관을 되돌리지 않고 옳다고 느끼는 일을 그냥 해보는 것이다. 조라는 남성에게 테니스를 가르칠 때도 이 방법이 쓸모 있었다. 당시 나를 찾아온 조는 자신의 자세가 이상하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공을 칠 때 팔의 위치가 높아요. 그래서 자세가 금세 흐트러져요. 나는 그에게 자세를 보여달라고 말했다. 그의 말대로 팔이 지나치게 높았다. 쉽지 않은 상황이란 생각이 들었다. 그는 지금껏 12명의 코치를 만났고 나쁜 습관은 여전했으니 말이다. 나는 그를 테니스 코트로 데려왔다. 네트 반대쪽에 서서 말했다. 공을 보내줄 테니 그냥 쳐보세요. 그러면서 팔의 높이를 제게 말해주세요. 조는 내 지시를 따라주었다. 팔의 높이를 계속 말했다. 처음에 그의 팔은 머리 높이였다. 그리고 다시 머리 높이, 다음에는 어깨 높이, 다시 머리, 그리고 몇 개의 공은 가슴 높이에서 쳤다. 그러다가 곧 가슴과 허리 사이에 적당한 높이가 되었다. 조가 놀라워하며 말했다. 신기하네요. 제 팔이 저절로 내려왔어요. 조는 팔을 내리기 위해 일부러 노력하지 않았다. 단지 자신의 팔이 어느 높이에 있는지만 스스로 관찰했다. 자신을 관찰한 뒤 새로운 습관이 만들어진 것이다. 몸에 익은 습관은 바꾸기 힘들다. 습관을 고치려 애쓰기보다 관찰하는 것이 먼저다.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아채면 몸이 알아서 움직여주기 때문이다. 이 습관은 정말 나빠. 반드시 고쳐야 해. 이렇게 접근하면 몸이 긴장한다. 상황이 더욱 나빠진다. 오랜 습관을 해결하고 싶다면 판단보다는 관찰이 먼저다. 내 삶의 주인은 나다. 당연한 듯 보이지만 이것을 실현하는 사람은 드물다. 90살이 넘은 제이미 삼촌도 그랬다. 삼촌, 인생에 별다른 후회는 없으시죠? 얼마 전 94세 생일을 맞은 삼촌에게 레슬리가 물었다. 제이미 삼촌이 대답했다. 돌이켜보면 그저 아내와 자식을 위해 일평생을 살았던 것 같아. 그게 후회스러워. 제이미 삼촌의 말은 우리에게 생각할 거리를 준다. 잘 살고 있다고 자부하지만 내 인생에 나는 없고 다른 사람만 가득한 경우가 수두룩하다. 삶이라는 자동차를 상상해보자. 운전대를 잡고 있는 사람은 나지만 뒷좌석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나를 향해 소리를 치기 시작한다. 속도를 줄여. 여기선 멈춰야지. 우물쭈물하지 말고 어서 출발해. 쏟아지는 조언 속에서 중심을 세우기란 쉽지 않다. 그래서일까? 어떤 이들은 운전대를 아예 뒷좌석에 넘겨주기도 한다. 혹시 사고가 나더라도 내 잘못은 아니니까. 이렇게 위안을 삼으면서 말이다. 계속 그렇게 살다간 당신 무덤 앞에 이런 글귀가 새겨질지도 모른다. 내 책임은 아니다. 삶이라는 자동차를 스스로 모는 사람은 얼핏 사고뭉치로 보일 수도 있다. 실수도 많고 종종 시행착오를 겪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뒤에 그들은 후회 없는 삶이라는 선물을 받는다. 기억하자. 안정감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힘들다고 운전대를 넘겨서는 안 된다.
서툴러도 자꾸 해보는 것만이 능숙한 운전자가 되는 길이다. 주도적인 삶을 산다는 건 회사의 경영자가 되는 것과 흡사하다. 주변의 조언을 구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선택은 결국 스스로 해야 한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마음에 안 들면 바꿀 수도 있다는 것. 그 단순함을 깨닫는 게 핵심이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도 사람들은 답답한 현실로 고통받았다. 노예로 태어나 로마에서 가장 유명한 철학자가 된 에픽테토스가 남긴 인상적인 말을 들어보자. 한 가지 원칙을 명확하게 이해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 어떤 것은 내 뜻대로 할 수 있지만 어떤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 말이다. 생각, 욕심, 의욕, 미움 등은 내 뜻대로 할 수 있다. 타고난 신체, 부유한 부모, 남들의 시선, 사회의 분위기는 내 뜻과는 상관없다. 이런 것들에 마음을 쓰면 결국 불행해질 뿐이다. 우리는 모두 남들에게 보이지 않는 안경 하나씩을 쓰고 있다. 그 안경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며 각자의 방식대로 사건을 이해한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말이다. 대표적인 예가 고정관념이다. 추수감사절이 다가오면 어느 집에서나 근사한 칠면조 요리를 내놓는다. 그의 집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내는 언제나 칠면조 몸통만 구워서 내놓았다. 다리는 모두 잘라낸 채 말이다. 하루는 남편이 물었다. 여보, 왜 항상 칠면조 다리를 자르는 거요? 우리 엄마가 항상 이렇게 하셨는걸요? 얼마 후 그가 장모님에게 물었다. 왜 칠면조 요리를 할 때 다리를 잘라내시는 건가요? 내 어머니에게 배운 방식이라네. 그분은 정말 대단한 요리사였지. 다행스럽게도 아내의 외할머니는 살아계셨다. 남편은 그분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외할머니가 유쾌하게 대답했다. 오븐 크기가 워낙 작아서 다리를 잘라야만 쏙 들어갔거든. 14살의 나이에 세계적인 선수가 된 제니퍼 카프리아티에게 한 기자가 물었다. 중요한 경기에 나서는 일이 두렵지 않느냐고 말이다. 그녀가 대답했다. 테니스가 무섭다면 왜 치겠어요? 아직 어린 나이임에도 그녀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매 순간 자기 자신으로 살며 즐기고 배우면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이다.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생각한다. 그래, 상상 속에선 뭐든 할 수 있지.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 얼마 전 나는 60세의 모험가 마일스 힐튼 바보의 강연을 들을 수 있었다. 그는 킬리만자로와 몽블랑을 등반했고 지구상에서 가장 힘든 경기로 알려진 사하라 마라톤에도 참가했다. 사하라 마라톤은 사하라 사막과 카타라 사막을 78시간 동안 쉬지 않고 횡단하는 경기다. 이 모든 도전을 마일스는 54세에 시작했다. 두 눈이 완전히 멀게 된 그 해의 말이다.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한다고 해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포기하지는 않겠다고요. 마음의 힘은 우리에게 올바른 삶의 방식을 알려준다. 눈앞의 안정에 얽매이지 않고 더 큰 도전을 사랑하도록 해주는 것이다. 이러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에 집중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너무 많은 것에 매달린다. 그리고 놓지 못한다. 사과를 손에 꼭 쥔 원숭이처럼 말이다. 인생에는 사랑해야 할 것들이 많다. 하지만 모든 것을 쟁취하려는 욕심은 커다란 압박으로 돌아온다. 지나치게 빨리 달리는 사람은 주변의 풍경을 보지 못한다. 이럴 땐 잠시 멈춰야 한다.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풍경을 즐기겠다는 마음은
그저 욕심일 뿐이다. 마음의 힘을 찾는 것은 인생이라는 큰 선물을 기꺼이 즐기는 과정이다. 우리는 놀라운 잠재력을 지니고 태어난다. 기억하자. 매 순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셀 수 없이 많은 능력들을 하나하나 꺼내어 기쁘게 사용하는 것뿐이다. 지금까지 하루에 한 걸음씩 행복해지기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턴 제 얘기입니다. 이 책에서 가장 기억나는 부분은 운동 경험이 거의 없는 여성에게 저자가 20분 동안 테니스를 가르치는 장면입니다. 저자의 핵심 개념인 판단하는 나와 지켜보는 나를 가장 극적으로 설명해주는 장면이죠. 판단하는 나는 내 안에서 끊임없이 나를 감시하고 비판하고 야단치는 목소리입니다. 지켜보는 나는 외부의 자극과 나의 반응을 그저 관찰하는 나입니다. 판단하는 나를 멈추고 지켜보는 나를 선택할 때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고 더 성공적인 삶이 된다는 것이 이 책의 주장입니다. 편의상 판단하는 나를 줄여서 판단자, 지켜보는 나는 관찰자라고 하겠습니다. 판단자의 키워드는 당위와 예측과 비교입니다. 어떠어떠해야 한다는 당위의 목소리가 크고 근거 없이 미래를 예측해서 지금의 행위를 판단하며 끊임없이 타인과 나를 비교합니다. 이런 판단자는 대부분 사람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지켜보는 나, 즉 관찰자가 하는 역할은 불교와 명상에서 말하는 알아차림과 일치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마음 상태인지, 어떤 감정과 욕망을 느끼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무슨 행동과 말을 하고 있는지 그저 바라보고 알아차리는 연습입니다. 이 알아차림이 내면의 나를 만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알아차림을 위해서는 먼저 보아야 합니다. 마치 제3자가 된 것처럼 내 안에서 나를 바라보려고 시도해야만 나의 상태를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보려고 마음먹지 않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판단자와 관찰자의 또 다른 차이는 머리와 가슴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머리를 써서 성공적으로 살아가기도 하지만 진정 만족스러운 삶은 가슴에서 우러난 대로 움직일 때 만들어집니다. 이때 가슴은 마음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내 안의 욕구와 욕망대로 산다는 뜻은 아닙니다. 내 마음속 깊은 곳의 진실대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각자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아름답고 추한지, 무엇이 지혜롭고 어리석은지 희미하게라도 알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마치 우리 마음속의 등불 같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혼 또는 정신이나 어리라고 부르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정신질환으로 사리분별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큰 범죄를 저질러도 범죄자로 처벌받지 않고 정신병원에 가두는 치료 가물을 받습니다.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처벌할 때는 이처럼 그 사람의 의도와 인지가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이 죽을 때 자신의 삶을 후회한다는 연구 결과를 뒤집어 말하면 사실은 누구나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인지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 내면의 목소리를 모른 척하고 살다가 막상 삶을 떠나는 순간이 되면 후회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는 수많은 목소리들이 존재합니다. 수많은 나 또는 수많은 자아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자아들은 서로 상충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현명한 목소리, 내 삶에 도움이 되는 바람직한 목소리를 믿고 선택해야 합니다. 판단자의 목소리가 들리면 그게 진실인가요? 하고 즉시 되물어야 합니다. 무의식적으로 따라가면 안 됩니다. 저도 평생 판단자의 목소리를 들으며 살았습니다. 이제는 관찰자의 목소리를 들으며 관찰자의 입장으로 살아가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제가 평생 머리로만 삶을 영위하며 살았던 게 아닐까 성찰 중입니다. 앞으로는 마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항상 나 자신과 타인과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알아차리는 관찰 훈련을 하며
특히 나 스스로를 대할 때 판단자를 치우고 관찰자를 세우며 살아가려 합니다. 그게 저한테 더 좋은 미래를 가져다 준다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